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모임 회원 김성기입니다. 저는 저희 수급자로서의 경험과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수급 당사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일자리에 참여하다가 5년 기한이 종료되어서 현재는 탈수급한 상태입니다. 수급에서 비자발적으로 벗어났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급을 처음 신청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0년은 넘었습니다. 당시 일용직으로 현장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 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일이 없어서 방세를 못 댈 상태에 처했는데 지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근로유지형 자활 일자리를 참여했습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았고 그만큼 급여가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한 지역에는 당장 참여할 수 있는 자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3년 정도 대기하며 일반 수급자로 지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직장은 이사를 간다고 일자리가 중단되지 않는데 자활 일자리는 중단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는 실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건 아닙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위해 적용 자격증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전국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자격증이나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건 잠깐만 생각해보면 착각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살아야 하니 이것저것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생계급여가 52만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와 통신비,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이 모두 식비에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자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 금액이 맞나? 전문가들이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평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빈곤층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자활 일자리를 대기하며 적용 자격증을 취득하러 다닐 때 학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니 채식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달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교통비가 없어서 한 달 동안 왕복 3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자활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건 이후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연속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진짜 막막했습니다. 취업 연계는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1년 뒤에 신청하더라도 또 얼마를 대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막막함을 느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의지 없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계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발제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당시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중위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보다 낮게 정하고 격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냉장고나 TV가 고장났을 때 생활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율이 너무 낮습니다. 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조금씩 높아지는데 전체 수급자에 대한 공제율이 여전히 30%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바라는 건 탈수급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보충적으로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활 일자리 문제 많습니다.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나 자활 사업을 통해서 다시 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공공 일자리에 기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앞이 막막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일자리 수와 다양한 수와 종류를 다양해야 합니다. 또 한편 모임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뒤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내신경이 부풀어 있음에도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일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지금은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활사업 일자리에 가보면 일간 수급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근로능력 평가를 인해서 자활사업에 참여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를 두고 있는 것은 빈곤층은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명백한 차별적 시선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활 일자리를 통해 수급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일을 하고 싶고 또 사회적 관계도 되기에 일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이들은 일자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물을 보면서 놀란 점이 있습니다. 맞춤형 개발급여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이행급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활사업 일자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의료급여에서 탈퇴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니 한 번 가면 1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도 받아야 하는데 비용 걱정으로 인해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급여 특례를 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구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주급자들이 가능하면 탈수급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탈수급, 탈빈곤을 원합니다. 또 탈수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를 한정하고 근로능력 평가를 폐지, 자활사업 일자리 기간 폐지 등 문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